너 같은 집안이 감히 우리 민강에 들어오려고? 예비 시어머니의 비명이 식당을 찢고 다리는 번개처럼 제 딸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임신 6개월인 아이는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며 배를 감싸 쓸어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안에 묻어두었던 30년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15분입니다. 그 안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정확히 3시간 후 민간건설 회장 부부가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미용실 사장인 줄만 알았던 친정 어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영상 감상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2024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남산 중턱에 자리한 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6개월 된 배를 살짝 내민 장하윤은 엄마 미선의 손을 꼭 잡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예비시댁과의 첫 만남,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하윤은 임신 전에 입던 연베이지색 원피스를 억지로 맞춰 입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허리 부분이 조금 당겼지만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 미선은 깔끔한 회색 투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손에 손을 맞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니. 미선이 딸의 손을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비 남편 도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롭고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했죠. 게다가 민간건설이라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8층 스카이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하윤은 멈칫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선이 딸의 등을 가볍게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호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직원은 하윤이 아니라 미선을 향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죠. 미선은 아무렇지 않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예약하신 장미선 고객님이시죠?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뭔가 보통의 손님을 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별 생각 없이 엄마를 따라갔어요. 프라이빗 룸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 도연과 그의 부모님이었죠. 하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하윤입니다. 하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미선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 반갑게 일어서서 하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이쪽은 저희 부모님이세요. 시아버지 민태주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인상은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경숙은 달랐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팔에는 반짝이는 팔찌를 여러 개 차고 있었죠. 그녀는 하윤과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머, 생각보다 소박하게 오셨네요. 경숙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하유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미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를 건넸습니다. 태준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코스 요리로 주세요. 와인은 이 집 시그니처로.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나가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상견례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봄이 왔네요. 미선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민간건설은 올해로 창립 45년째입니다. 지금은 중견건설사로 자리 잡았죠. 최근에는 경기도 공공택지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탄탄해요. 금왕그룹 같은 대기업들과도 입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금왕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선이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죠. 아무도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까지 차례로 나왔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주는 계속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경숙은 입맛을 다시며 음식을 먹었지만 눈은 계속 하윤과 미선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윤 씨 직업이 뭐라고 했죠? 경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하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사서요.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지금 물으실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어때서?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인데 알아야지. 경숙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선이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200? 요즘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애까지 낳으면 더 힘들 텐데. 저희가 함께 꾸려나가면 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숙은 아들을 쏘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인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경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용실이요? 동네 미용실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휴,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좀 다르네요. 경숙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미선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정직하게 키웠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경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직하게요? 그래서 혼전 임신을 했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야지. 경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준도 찌푸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책임지겠다니 우리도 받아들이려 합니다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하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이런 모욕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경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직함 아닐까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숙이 비웃었습니다. 정직?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네 집안이 뭔데 우리 집안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해요? 어머니,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쌓아온 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 미용실 딸이랑 결혼을 하라고? 말이 돼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 가자, 하윤아.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내가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손을 꼭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경숙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집안이랑 무슨 인연을 맺으려고 해. 하윤과 미선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하윤이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까지 욕먹게 해서. 괜찮아, 하윤아. 엄마는 괜찮아. 미선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아까 그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은 미선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미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미선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죠. 조용히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아온 장미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민간건설 회장 부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하윤과 미선이 호텔을 나선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프라이빗 룸에 남아 부모님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입맛을 다셨고 태주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경숙이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 사실이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사실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뭘 모르는구나.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집안 타령이에요. 도연이 반박했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내 어머니 말이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뭔지 아니? 민간건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봐.
태준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말이 막혔죠. 경숙이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그 여자애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도 없고 엄마는 동네 미용실하고 게다가 임신까지 먼저 했잖아. 어머니, 하윤이는 그런 식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거울만 들여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평가? 이게 평가야? 이건 현실이야, 현실. 우리 같은 집안이 저런 집안이랑 엮이면 안 돼. 도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하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울고 난 뒤처럼 쉰 목소리였죠.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하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조금만 시간을 줘. 도연 씨, 그만해요. 하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달라질까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어요. 아니, 무시하셨죠. 하윤아, 저도 사람이에요. 제 엄마도 사람이고요. 그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그 집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사흘 뒤 도연은 다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회장실이었어요. 태주는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경숙도 옆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윤이랑 결혼할 겁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숙이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 여자가 뭐가 좋아서 그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가졌어요. 사랑? 그까짓 사랑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경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준이 손을 들어 경숙을 제지하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 여자를 정말 책임지고 싶다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혼인신고는 하지 마라. 아이만 낳고 내가 양육비를 주면서 살아.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혼인신고를 하면 그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거야.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건 안 돼.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숙이 덧붙였습니다. 아이는 우리 손주니까 키워주지. 하지만 그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어.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하윤이랑 정식으로 결혼할 겁니다. 그럼 너는 이 집안에서 나가라.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경숙도 팔짱을 끼고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 여자 편을 들 거라면 우리는 너를 아들로 인정 안 해.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회사에 들어와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선택하려 하자 부모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은 하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하유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는 하윤의 배는 더욱 불러와 있었어요.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내가 너무 약했어. 알아요. 하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약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기대 안 해요. 하윤아, 저는 제 아이를 지킬 거예요.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도연 씨는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배가 무거워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하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남자인지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윤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하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선은 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너랑 아기 모두 지켜줄게. 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같은 시간 민간건설 본사 회장실에서는 경숙과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도연이가 정신을 차렸어. 그래. 이제 그 여자랑은 끝났으니 다른 좋은 집안 딸을 소개시켜줘야지.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선은 그날 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보았어요. 거기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금왕그룹 임원진, 건설업계 실력자들, 정계 인사들. 그녀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숨죽이며 살아왔어요. 과거를 지우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딸이 무시당하고 손주가 위협받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윤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잠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간건설이라는 이름, 민태준과 오경숙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폭풍이었죠.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 말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도연이 하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하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요. 하윤아,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 부모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셔. 도연 씨,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약속할게. 하유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미선에게 물어봤어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자, 하윤아. 마지막으로.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시 같은 남산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윤과 미선은 지난번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의 배는 7개월에 접어들어 더욱 불러와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과 경숙, 그리고 도연이었죠. 경숙은 지난번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손목에는 금팔찌를 여러 개 차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도연이 일어나서 하윤을 맞았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미선도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좀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하윤 씨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했으니까요. 경숙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어요. 하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사과인가 싶었어요. 말은 사과 같았지만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하윤이 되물었습니다. 경숙이 냅킨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미루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1년 정도 지켜본 뒤에 하는 거죠. 하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를 키우는 걸 보고 며느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경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를 시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시험이라니요. 그냥 확인하는 거죠.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경숙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윤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연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닥쳐, 도연아.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경숙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태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듣고 집안 배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잘못? 혼전 임신이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경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깎였는지 알아요?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도연이 다시 소리쳤지만 경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미용실 딸이 우리 아들 꼬셔서 임신했다고 다들 수군거린다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선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경숙이 미선을 쏘아봤어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딸은 누구를 꼬신 적 없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숙이 비웃었어요. 사실? 그럼 임신은 혼자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걸 굳이 더럽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죠.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감히? 경숙이 소리를 지르며 하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경숙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들을 봤나? 내가 뭔데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 경숙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하윤에게 한 발 더 다가섰어요. 하윤은 임신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숙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양손으로 하윤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런 집안이랑 무슨 인연을 맺어? 어머니, 도연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윤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뒤에 있던 의자 모서리가 하윤의 옆구리와 아랫배 부분을 세게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으악! 하윤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경숙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하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발로 쓰러진 하윤을 밀어내듯 걷어찼어요. 발이 하윤의 허리 부분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연이 어머니를 밀쳐내고 하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감싸고 울부짖었어요.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하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미선이 급히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하윤아, 정신 차려. 엄마 아기가.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다쳤어요. 임신부예요. 빨리 와주세요. 경숙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선은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차갑고 깊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윤을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도연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미선도 딸 손을 놓지 않고 따라 탔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미선이 프라이빗 룸을 돌아봤습니다. 경숙과 태준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선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호텔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주는 느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구급차 안에서 하윤은 들것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배를 감싼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야, 제발. 엄마 말 들어. 괜찮아질 거야.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힘내. 곧 병원 도착해. 구급대원이 하윤의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기계음이 삐삐 울렸어요. 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운전석의 대원이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도연은 구급차 한쪽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나왔어요. 하윤을 침대에 옮겨 실었습니다. 임신 7개월 산모입니다. 복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입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하윤을 살펴봤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태아 심음 확인 중입니다. 초음파실로 즉시 이동하세요. 의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복도를 달렸어요. 미선과 도연이 뒤따라 뛰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초음파실 문이 닫혔어요. 미선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하윤이 검사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하윤의 배에 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주시하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간호사들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연이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음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미선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은요? 아기는 괜찮나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지금 태아는 무사합니다. 다행히 심박동도 정상입니다. 미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절박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2, 3일이 고비입니다. 절박 유산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궁 수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산이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이 급히 미선을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모는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일주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미선과 도연이 하윤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하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하윤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하윤아. 미선이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기는 괜찮대요? 응, 괜찮대. 우리 아기 씩씩해. 미선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윤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이 침대 옆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말렸어야 했어.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경숙이 들어왔어요. 경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태준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윤 씨, 괜찮습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나가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숙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희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어요. 제 딸이 죽을 뻔했어요. 아기가 죽을 뻔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한 발 물러섰어요. 경숙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봐요, 우리도 사과하러 온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두 분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도연이 부모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단 나가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도연아, 하지만 나가세요. 도연이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소리쳤습니다. 태준과 경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경숙이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그것을 낚아채서 돌려줬어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경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다시 받아들었어요. 태준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요? 당신네 부인이 제 딸을 밀치고 발로 찼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는 병실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미선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태준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미선은 다시 딸 옆에 앉았습니다.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하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병실을 지켰어요. 하윤은 잠이 들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불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번호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금왕그룹 비서실장.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숨죽이며 살아온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상대편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예요. 금윤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 이사님이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미선은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미선을 발견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미 이사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박 실장님. 정말 이사님이시군요. 전화 받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라 불린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선을 마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8년이죠. 이사님께서 떠나신 지 그렇게 됐네요. 미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은 금왕그룹 비서실장이었어요. 미선이 집을 나가기 전 그녀를 가장 가까이서 보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직도 이사님을 찾고 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세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부터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 90이 넘으셨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다쳤어요. 임신 7개월인데 시댁 식구들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폭행이라니요? 시어머니가 딸을 밀쳤어요.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졌고 발로 차였습니다. 지금 절박 유산 위험이 있대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박 실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느 집안입니까? 민간건설. 회장이 민태준이고 부인이 오경숙이에요. 박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간건설이요? 중견건설사죠. 요즘 경기도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물었어요. 이사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간건설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미선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선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금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박 실장이 경영진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간건설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보류합니다. 경기도 택지 입찰권, 협력사 선정권 전부 중단해 주세요. 실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한 임원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윤미 이사님의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 이사라는 이름은 금왕그룹 안에서 전설 같은 존재였어요. 창업주의 둘째 딸이자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그룹을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28년 전 갑자기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녀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끝났어요. 같은 시간 미선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 입찰 담당 간부였어요. 미선과 대학 동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윤미야. 윤미? 금윤미?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말해봐. 경기도 공공택지 입찰권 있잖아. 민간건설 관련해서 잠시 보류해 줄 수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급한 일이야.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다시 연락처를 내려봤어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자재 납품사 대표였습니다. 김 사장님, 저예요. 금윤미입니다. 윤미 씨?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사장은 미선이 금왕그룹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협력사 대표였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민간건설과 진행 중인 자재 계약건 잠시 보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간건설이요? 지금 큰 계약 하나 진행 중인데.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 사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윤미 씨가 부탁하는 건데 당연히 들어줘야죠. 오늘 중으로 보류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미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쓰지 않던 힘을 다시 쓰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민간건설 본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금왕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보류한다고 합니다. 뭐?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그리고 경기도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공공택지 입찰 심사가 보류됐대요. 보류?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부의 지시라고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대성자재에서 계약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보류래요. 태준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동시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경숙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황급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 심사가 보류됐대요. 대출까지? 태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숙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누군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거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숙이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듯 소리쳤어요. 혹시 금왕그룹? 금왕그룹? 저번 상견례 때 민간건설이 금왕그룹과 입찰 경쟁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장미선이 뭔가 표정이 변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설마 그 여자가 금왕그룹과 연결되어 있어? 28년 전에 금왕그룹 창업주의 둘째 딸이 집을 나갔다는 소문 들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씨도.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주저앉았어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숙도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같은 시간 병원에서 미선은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유는 잠들어 있었어요. 미선은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유나.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미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민간건설 본사 회의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테이블에는 이사진 8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태준이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경숙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금왕그룹이 저희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 공공택지 입찰도 보류됐고 대성자재도 계약을 끊었어요. 은행 대출 심사까지 중단됐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혹시 금왕그룹 쪽 인맥이 아닐까요? 금왕그룹이요? 우리가 금왕그룹과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며칠 전 상견례 일을 떠올렸습니다. 장미선이라는 여자, 그녀의 조용한 태도, 호텔 직원들이 그녀에게 보였던 이상한 예의. 혹시 저번에 만났던 며느리감 친정 쪽 아닙니까?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이 금왕그룹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금왕그룹 비서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금왕그룹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서를 따라 회장실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민간건설 민태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금왕그룹 비서실 박준혁입니다.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침을 삼켰어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오늘 저희 그룹에서 내린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치라뇨? 민간건설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 그룹 최고 결정권자의 뜻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이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냉정했어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께서 매우 화가 나 계십니다. 그분이라니 누구 말씀이십니까?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빨리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경숙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얘기였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장미선이야. 그 여자가 금왕그룹과 연결되어 있어. 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경숙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금왕그룹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들렸어. 박 실장이 그분이라고 했어. 매우 화가 나 계신다고. 경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미쳤었어.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일은 벌어졌어.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떡해요?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망하진 않아. 하지만 금왕그룹이 등을 돌리면 우리는 끝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45년 동안 쌓아온 회사였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키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태준과 경숙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이요? 하윤 씨한테요. 사과하러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어. 빨리 가자. 두 사람은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쯤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윤의 병실 앞까지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희입니다. 민태준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이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숙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금왕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미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이제야 알았어요. 금왕그룹과 관련되신 분이시죠?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 알바입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경숙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었다고요? 임신한 여자를 밀치고 발로 차는 게 이성을 잃은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제 손주가 죽을 뻔했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픔보다 분노로 가득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 꿇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숙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 하윤이 나왔습니다. 링거줄을 끌고 나왔어요. 그녀는 무릎 꿇은 시부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과 경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윤 씨, 저한테 사과하실 거면 진심을 보여주세요. 무릎 꿇는 게 진심이 아니에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결정하실 거예요. 하윤이 말하고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일단 일어나세요. 내일 다시 얘기하죠. 미선이 말하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준과 경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경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였어요. 45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불빛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미선은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과 경숙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과 경숙이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실례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소개를 제대로 해야겠네요. 제 본명은 금윤미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경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금윤미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금왕그룹 창업주 금재현의 둘째 딸입니다. 경숙이 소파에서 미끄러질 듯 했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당신이 28년 전에 사라진 그 금윤미 이사님이십니까? 맞습니다. 미선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야. 경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건설 명문가의 장남과 결혼했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재벌집 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일도 못한다고, 애도 제대로 못 낳는다고 매일 모욕을 줬어요. 태준과 경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임신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제 시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미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임신 5개월째 되던 날 시어머니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다녀왔다고 화를 내셨어요. 재벌집 딸이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경숙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기를 잃었습니다. 5달 된 아기를 말이에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과 경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왔어요. 사과하러 온 줄 알았죠. 하지만 그분이 한 말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딸이었으니 다행이다. 다음엔 아들 낳으라고. 경숙이 흐느꼈습니다. 미선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2, 3일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러다 인천의 작은 미용실 앞을 지나갔어요.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금윤미가 아닌 장미선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8년 동안 쭉?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과거를 잊고 싶었습니다. 친정에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몇 년은 안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찾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편지를 보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드렸죠.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제 딸 때문입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을 딸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 딸을 다치게 했어요. 제 손주를 죽일 뻔했죠. 미선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조용히 산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싸워야 한다는 걸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큰 잘못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임신부를 폭행한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숙이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며느리였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짓을 했네요.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미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우리 집안보다 못한 집안에서 며느리가 온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제 딸에게 한 거예요. 당신은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더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그 고통을 알면서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경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합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미선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딸에게 되풀이되는 걸 보는 게 너무 아팠어요. 일단 일어나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뀌겠습니다. 꼭 바뀌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회를 한 번 드리겠어요. 단 한 번뿐입니다. 태준과 경숙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조건을 들어보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어요. 미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제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과 경숙도 따라 일어났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선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제 정체는 함부로 떠벌리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태준과 경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미선이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경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린 거야. 태준도 힘없이 앉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들에게는 춥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태준과 경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로 큰 잘못을 한 거죠?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야. 그분이 겪은 일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왜 똑같은 짓을 한 걸까요? 경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됐는지.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미선의 말이 떠올랐어요. 임신부를 폭행한 것,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한 과거, 아기를 잃은 아픔. 모든 것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태준과 경숙은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하윤의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미선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도연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경숙도 함께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경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도 며느리였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짓을 했네요. 아니, 더 나쁜 짓을 했어요. 경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집안 체면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조건이 있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하윤이와 아기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둘째, 제 정체는 함부로 외부에 떠벌리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장미선으로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셋째, 장하윤 기금을 설립하세요. 장하윤 기금이요? 태준이 되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산모들을 돕는 기금입니다. 특히 미혼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 그리고 건설 현장 사고로 남편을 잃은 산모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경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요? 네. 민간건설이 건설 회사잖아요. 그동안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분들 가족도 돌봐야죠.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일십억 원으로 시작하세요. 매년 3억 원씩 추가로 넣으시고요. 경숙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준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운영에 하윤이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자료 정리나 신청자 관리를 맡기면 좋겠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하윤이 놀라서 엄마를 봤어요. 미선이 딸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윤아, 내가 할 수 있어. 출산 후에 천천히 시작하면 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하윤 씨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세 사람이 긴장한 표로 미선을 봤어요. 경숙 씨, 당신이 직접 나서서 고부 갈등 예방 교육을 해주세요. 네. 경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역 여성회나 교회에서 강연을 하세요. 당신이 겪은 일, 잘못한 일을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시어머니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창피하시다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호텔에서 무시당하고 폭행당했을 때 말이에요. 경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어요. 진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년에 최소 12번, 한 달에 한 번은 하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조건들을 지키신다면 금왕그룹과의 관계도 원상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태준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을 어기시면 그때는 정말로 끝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경숙도 일어나서 하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하윤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경숙이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이 부모님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로 달라지셔야 해요. 알아, 도연아. 아빠가 변할게.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숙도 아들을 안았어요. 엄마도 변할게.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하윤에게로 갔어요. 하윤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게. 하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노력해요. 미선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그날 오후 태주는 금왕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 실장님, 윤미 이사님 뜻대로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숙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목걸이를 벗었어요. 팔찌도 벗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야지. 경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범한 60대 여자가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에요. 이틀 후 민간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준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봤어요. 장하윤 기금을 설립합니다. 일십억 원 규모로 시작해서 매년 3억 원씩 추가할 겁니다.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돈이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산모들을 돕습니다. 특히 미혼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 그리고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산모들을 지원할 겁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장 안전 교육을 한 달에 2번으로 늘리고 안전 장비도 최고급으로 교체하세요. 회장님,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비용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평소 수익성을 중시하던 회장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윤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한 덕분에 위험이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출산할 때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을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숙이 하윤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경숙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톤이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하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숙이 하윤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어서 들어와. 방을 새로 꾸몄어. 산모한테 좋다는 걸로 다 바꿨어. 하윤이 방에 들어가니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색감의 커튼, 편안한 침대, 공기청정기까지 새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고르셨어요.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워할 거 없어. 이제부터 제대로 모실게. 경숙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6월이었어요. 장하윤 기금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민간건설 본사 대회의실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자들도 여러 명 왔습니다. 무대 위에 태준, 경숙, 도현, 그리고 하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의 배는 8개월이 넘어 많이 불러와 있었어요.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건설 회장 민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장하윤 기금 발족을 선언합니다. 이 기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모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태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보다 돈을, 마음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제 며느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무시하고 상처 주었습니다. 그 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명문가는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집이라는 것을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도 눈물을 닦았어요. 이 기금을 통해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희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발족식이 끝나고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이 기금을 만들게 된 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다쳤던 일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분을 직접 다치게 하셨습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경숙이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는데도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집안 자존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부 갈등 예방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제 잘못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서 같은 실수를 막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윤이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경숙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하윤아. 내가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도연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태준도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건설의 변화에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같은 날 금왕그룹 본사에서 박 실장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윤미 이사님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정말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모든 협력을 재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고 경숙에게 알렸습니다. 경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용기 내줘서. 당신도 고마워. 함께 변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40년 넘게 부부로 살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한 달 후 경숙은 첫 강연을 했습니다. 지역 여성회관에서였어요. 청중은 5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어요. 경숙이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를 잡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간건설 오경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나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고 다치게 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숙이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과거, 그런데도 며느리에게 똑같은 고통을 준 일, 그리고 깨달음과 반성까지.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오늘 강연 듣고 용기가 났어요. 며느리한테 사과해야겠어요. 경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통해요. 그날 이후로 경숙은 매달 강연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강연을 듣고 며느리에게 사과했다는 사람들, 관계가 좋아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숙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4년 8월이었습니다. 하윤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경숙은 매일 병원에 가서 하윤을 챙겼어요. 미선도 인천에서 올라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윤아, 아프면 바로 말해. 네, 어머님. 괜찮아요. 하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경숙과 미선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두 사람도 편해졌습니다. 사돈 어른, 차 한잔 하시죠. 경숙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이 미소 지었어요. 그러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어요. 사돈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변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미선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경숙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요. 아니었으면 평생 잘못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 배우면서 사는 거죠. 미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새벽 3시였습니다. 하윤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여보, 아파요. 진통이 온 것 같아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바로 병원 가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숙이 급히 나와서 하윤을 부축했어요. 하윤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태준이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선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네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하윤을 분만실로 데려갔습니다. 도연이 함께 들어갔어요. 태준과 경숙, 그리고 급히 달려온 미선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며느리랑 손주 지켜주세요. 경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미선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태주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6시쯤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정말이요? 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 후 도연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장모님. 제가 아빠가 됐어요. 도연이 세 사람을 안았습니다. 모두 함께 울었어요. 회복실로 하윤이 옮겨졌습니다. 침대 옆 아기 침대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분홍색 모자를 쓴 예쁜 아기였습니다. 우리 손녀야. 정말 예쁘네. 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선도 다가와 손녀를 봤어요. 하윤이 닮았네. 정말 귀엽다. 태준도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구나. 하윤이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을 민서아라고 지었어요. 서쪽의 우아함이라는 뜻이에요. 민서아. 예쁜 이름이네.
경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하윤아. 정말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100일 전이지만 가족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미선의 미용실을 빌려서 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양가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우리 서아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요. 경숙이 손녀를 안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경숙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사돈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요. 태준이 미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경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우리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둘러싸고 섰어요. 도연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3대가 함께 웃는 따뜻한 사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이었어요. 장하윤 기금은 이미 100여 명의 산모를 도왔습니다. 미혼모들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줬어요. 건설 현장 사고로 남편을 잃은 산모 5명에게는 육아지원금을 1년간 지급했습니다. 하윤은 기금 운영에 적극 참여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도연이 육아를 함께 도왔어요. 저녁에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아기 목욕을 시키고 재웠습니다. 여보, 오늘 신청자 중에 정말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요. 하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25살 미혼모인데 가족한테 버림받았대요. 혼자 출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도연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윤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변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경숙의 강연은 계속됐습니다. 1년 동안 15번의 강연을 했어요. 여성회관, 교회, 성당, 사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저는 나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변했어요.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경숙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30년 만에 며느리에게 사과했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또 다른 분은 며느리와 함께 강연을 들으러 왔다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태준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경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도 많이 변했어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인기 많다면서요? 예전엔 무서운 회장이었는데 이제 따뜻한 회장이래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경숙도 함께 웃었어요. 민간건설도 변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대폭 줄었어요. 직원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매출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직하고 안전한 회사라는 평판이 퍼지면서 좋은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새 계약 따냈어요. 도연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서? 경기도 신도시 프로젝트요. 금왕그룹이 추천해줬대요. 정말?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아들아. 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미선은 인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 머리를 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미소 지었어요. 손녀가 생겨서요.
너무 예뻐요. 그래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미선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이사님,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전화를 끊고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28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하윤과 도연의 집에서였습니다. 태준과 경숙, 미선까지 함께였어요. 9달 된 서아가 거실 매트 위에서 뒤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서아가 뒤집었어요. 하윤이 신나서 외쳤습니다. 경숙이 급히 다가갔어요. 어머, 우리 서아 대단하네. 미선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태준이 손자를 들어 올렸어요. 우리 손녀 천재 아니냐?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기도 까르르 웃었어요. 사진 찍을까요? 도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소파에 모여 앉았어요. 가운데는 서아를 아는 하윤이, 양옆으로 도연과 시부모님, 그 옆에 미선이 앉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는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경숙이 도왔습니다. 맛있다, 하윤아. 요리 실력이 늘었네. 태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윤이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잘했어. 경숙이 며느리 손을 토닥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아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어요. 경숙이 손녀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미선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하신 거예요. 미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도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도요. 도연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도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다 함께요. 그래, 그렇게 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경숙이 잠든 손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서아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한테는 사랑만 줄게. 상처는 주지 않을게. 모두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아요. 진짜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더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